그날 새벽, 나는 아직도 내 두 발이 땅을 딛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속눈썹 사이로 미세하게 빛이 스며들었을 뿐이었다. 객차 창문은 서리발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울음처럼 낮고 거칠었다. 나는 철도 노동자로 살며 평생을 철길 위에서 보냈지만 그날처럼 기차가 무겁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다. 눈보라가 기차를 삼키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내 가족과 나는 단 한 번의 선택을 앞두고 있었다. 오늘 이 눈보라 속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열차 난방은 오래전에 고장이 났고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며 버티고 있었지만 우리가 도착하게 될 다음 역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힌 명단과 우리의 빈 지갑과 우리의 불온한 말 한마디도 기록하려는 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잘못 끼워진 볼트를 혼자 뒤집어 쓴 채 그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외쳤지만 감독관의 눈빛은 이미 그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여기서는 이유가 죄가 되고 침묵이 반역이 되고 가난이 처벌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족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아내는 3살짜리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떨고 있었다. 손끝이 파랗게 변했지만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아내의 눈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더는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었다. 딸아이의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 세상을 믿는 순진함이 남아 있었다. 그 순진함을 이곳에 묶어둘 수는 없었다. 눈보라는 점점 심해졌고 철도 구간은 비상정지에 들어갔다. 기차가 갑자기 멈춰섰을 때 객차 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누군가는 이미 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뛰어내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속도는 줄었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비탈, 발목을 잡을 눈더미, 그 아래로 이어지는 국경 경계 경로, 잘못 떨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잘못 걷다가는 발자국이 발각되고 잘못 숨으면 총구가 찾아왔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살아나. 아내는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우리가 흔들리는 손으로 몸을 감싸 안는 순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기차 문을 밀어 열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은 얼음 송곳처럼 아려왔다. 발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흰 어둠이었다. 뛰어내릴 것인가? 남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순식간에 판단해야 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두 손으로 딸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믿는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을 느꼈다. 책임이었다. 그 책임이 나를 결국 뛰게 만들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를 믿어.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 라고 속삭인 뒤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다. 몸이 허공에서 회전하며 무게중심을 잃는 순간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찰나 폭발하듯 차가운 눈더미가 온몸을 덮치며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충격, 허벅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얼음 알갱이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지만 나는 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다. 몸이 구르며 멈췄을 때 나는 가장 먼저 팔로 주변을 휘저었다. 아내와 딸, 그 둘이 여기 있어야 했다. 기차 위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곧이어 머리 위로 사락 하는 소리가 들렸고 눈더미가 부서지며 아내의 손이 나타났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손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품 안에 안겨있던 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눈보라 속에서도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 평화가 이곳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기차의 바퀴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우리가 뛰어내린 사실이 아직은 들키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열차 장교가 인원 점검을 할 것이고
누군가 빠졌다는 걸 알게 되면 즉시 보고할 것이다. 기차를 세운 지점 근처는 경계병들이 순찰하는 구간과 멀지 않았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10분이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몸을 낮춘 채 속삭였다. 이쪽으로 가자.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한 걸음을 내딛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눈 속에서 떨어진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신발 속으로 차가운 눈이 파고들며 감각을 잃게 만들었다. 아내도 숨을 고르며 따라왔고 나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손을 뻗어 잡아주었다. 하지만 눈보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거셌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치아를 꽉 물었다. 시야는 흐려지고 한 발짝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면 얼어 죽는다. 멈추면 잡힌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딸을 나한테 줘. 당신 체력이 더 떨어질 거야. 아내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딸을 내 품 안에 조심스레 넘겨주었다. 나는 딸의 체온을 한순간 느끼며 마음이 울컥해졌다. 이렇게 작은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 먼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흔들렸다. 나는 즉각 몸을 숙였다. 순찰이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경 부근을 지키는 순찰병들은 대부분 추위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지만 정작 사람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총을 든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생존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해야 했다. 이 흰 어둠 속에서 숨을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숲 쪽으로 뛰어들 것인가. 하지만 숨으면 발자국이 남았다. 눈 위의 발자국은 우리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서류나 다름없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뛰어야 해. 우리는 눈보라 속에서 격하게 숨을 몰아쉬며 달리기 시작했다. 딸을 품에 안은 채 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나는 넘어진다 해도 절대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등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다. 개가 풀렸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괜찮아. 더 멀리 가면 냄새를 잃어.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다. 개가 눈보라 속에서도 후각을 잃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발밑의 눈은 점점 깊어졌고 무릎까지 빠지는 곳도 있었다. 숨은 막혔고 폐가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다시 얼어붙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뛰었다. 딸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아내에게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숲이야. 거기까지만 버티자. 그러나 그 순간 뒤쪽에서 금속이 갈리는 소리, 그리고 고함이 들려왔다. 우리가 드디어 발각된 것이다. 눈보라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우리를 향해 흔들리며 다가왔다. 끝나지 않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뒤에서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이 점점 커지며 눈보라를 가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삼킬 수도 있는 하나의 운명이었다. 그 아래에는 분명 총을 든 순찰병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옆에는 개들이 휘저으며 우리의 냄새를 쫓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딸을 더 단단히 품에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한 걸음을 떼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해야 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금속 장전 소리가 우리를 삼킬 것이라는 공포가 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아내는 뒤를 힐끔 보며 숨을 삼켰다. 빛이 더 가까워졌어. 나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말했다. 계속 가. 저기까지 가면 숲이야. 우리는 경운기 소리를 닮은 바람의 울음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딸은 아직도 잠들어 있었지만 그 가벼운 숨소리조차 이 눈보라 속에서는 금처럼 소중했다. 내가 딸을 꼭 안을 때마다 그 온기가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심장을 조여왔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고함은 점점 또렷해졌다. 멈춰. 움직이면 쏜다. 그들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실려 울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아내도 움찔했지만 다시 일어나 내 뒤를 따라왔다. 우리는 살아야 했다. 하지만 총성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탕! 눈더미 어딘가에 총알이 박히며 눈이 터져 올랐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삼켰다. 우릴 노리고 있어.
나는 즉시 판단했다. 쓰러지면 끝이었다. 멈춰도 끝이었다. 오직 달려야 했다. 딸을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고 나는 눈더미 속을 헤치며 앞으로 몸을 던졌다. 다리는 감각조차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빨리 움직이게 했다. 통증을 느낄 시간이 없다면 두려움을 느낄 시간도 없었다. 그 와중에 시야 왼쪽에서 어둡게 뻗은 나무 줄기가 보였다. 숲의 시작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저기야, 숲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숲에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개들은 나무와 나무 사이 냄새를 더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순찰병들은 숲속에서 반사되는 소리로 방향을 잡기 좋았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었다. 숲은 아늑한 은신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한 장의 판이었다. 우리는 나무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가지들이 얼굴을 긁었고 얇은 살갗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나무 아래의 눈은 축축하게 눌려 있었고 그 속에 발이 미끄러지며 여러 번 균형을 잃었지만 내가 넘어질 때마다 먼저 품 안의 딸부터 지켰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 말만 중얼거렸다. 아내는 역시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비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숲 뒤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바짝 붙는 소리였다. 개가 냄새를 잡았다. 그러자 순찰병들의 고함이 뒤이어 들렸다. 숲이다. 숨었어. 양쪽으로 퍼져. 그 말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무 사이에 웅크린다고 해도 개가 냄새를 찾으면 끝이었다. 우리가 가진 건 오직 한 가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뿐.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더 안쪽으로 가야 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흔들리며 눈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우리 발자국 소리를 잠시 덮어주었다. 그 짧은 순간들을 이용해 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말을 삼키듯 속삭였다. 저기 움막이 보여.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작은 통나무 움막, 눈에 반쯤 묻혀 있었고 오래전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곳처럼 보였다. 추격을 피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숨구멍, 하지만 들어가면 갇히는 셈이었다. 선택은 두 가지였다. 움막에 숨는다. 혹은 숲 깊숙이 도망친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개 짖음은 선택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숨을 삼키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움막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우릴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가족을 살리는 것뿐이었다. 움막에 다다랐을 때 나는 문이 있는지조차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 손으로 눈을 걷어내며 억지로 밀어보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틈이 열렸다. 오래 방치된 나무의 냄새, 축축한 흙 냄새,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한 번도 스며들지 않은 싸늘함이 밀려왔다. 우리는 재빨리 몸을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폭발할 듯 뛰고 있었고 숨은 턱 끝에서 끊어질 듯 흔들렸다. 움막 안은 어두웠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벽을 더듬어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 바닥은 거칠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도구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아내는 딸을 꼭 안고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잠든 아이조차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숨소리를 먼저 내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 소리가 움막 벽을 때리며 떨림을 만들었다. 그런데 바람 소리만이 아니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 무거운 군화가 눈 위를 밟을 때 나는 둔탁한 압력, 개가 눈을 헤집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눌러 더 낮게 크라우치하도록 손짓했다. 우리는 그림자조차 드러나지 않도록 그 좁은 공간에서 구석으로 몸을 옮겼다. 그리고 딸을 감싸 안아 작은 숨결조차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때 순찰병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근처까지 왔다. 발자국이 여기서 사라졌다. 그 말은 내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와 같았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외쳤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줘라. 딱 그 순간 개가 움막 쪽으로 달려왔다. 눈을 마구 헤집는 소리, 냄새를 맡으려고 코를 바닥에 대는 소리. 나는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아내도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았다. 개가 문턱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심장이 내 귀 옆에서 북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다. 딸의 작은 손이 꿈틀거리며 내 옷깃을 잡았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몸을 더욱 감싸 안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조차 바깥에서 들릴까 두려워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자 순찰병이 말했다. 저기에도 가봐라. 움막이 하나 있긴 한데 오랫동안 사람이 산 것 같진 않다. 나는 그 말이 천둥처럼 머릿속을 때렸다. 그들이 이곳을 확인한다면 끝이었다.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틈도 없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여보,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거의 눈동자만 움직이며 흔들었다. 괜찮아. 조용히 있어. 하지만 그 괜찮아라는 말은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그 순간 개가 문턱을 긁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리가 산속에 울렸고 나는 그 소리가 순찰병들의 관심을 완전히 이곳으로 끌어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군화 소리가 움막 쪽으로 가까워졌다. 문 열어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아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상체가 떨리며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올 듯 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까지 모아 소리를 눌렀다. 나는 도망칠 길을 찾으려 눈을 굴렸다. 정말 기적처럼 움막 오른쪽 아래에 아주 작은 틈이 보였다. 눈과 나무더미에 거의 막혀 있었지만 몸을 낮게 누우면 기어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순찰병이 문을 밀기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초였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도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지금이야. 나는 거의 숨도 쉬지 않은 채 딸을 품에 안고 몸을 낮춰 그 틈으로 움직였다. 아내도 뒤를 따랐다. 바닥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 하나의 결과만 생각해야 했다. 살아남는 것. 그때 문고리가 돌았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그 미세한 금속 소리는 내 척추를 따라 얼음 송곳처럼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숨을 완전히 죽였다. 아내는 내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눈더미를 헤치며 그 좁은 틈을 더 크게 만들려고 애썼다. 우리는 움막 바닥과 눈 사이에 그 얇은 생존의 틈에 몸을 눕힌 채 겨우 앞으로 기어갔다. 그때 문이 덜컥하며 조금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움막 바닥 쪽에 더 박았다.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숨소리 하나 내지 않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조여야 했다. 밖에서 순찰병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왜 이렇게 뻑뻑해? 다른 병사가 대답했다. 여기 누구 사는 사람 없어. 바람 때문에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곧 우리 목숨을 위협했다. 개가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다. 냄새를 맡았다. 분명 우리 냄새를 맡았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가 움막 안으로 뛰어들 것 같은 공포에 온몸이 떨렸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틈은 고작 어른 어깨 너비 정도였고 우리의 움직임은 눈 속에 소리를 남길 수 있었다. 아내가 나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금만 더 가면 밖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심호흡도 하지 못한 채 눈과 흙 사이 그 얼어붙은 굴을 따라 기어갔다. 딸의 머리가 내 가슴에 닿아 있었고 그 따뜻함을 느낄 때마다 절대로 여기서 죽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완전히 열렸다. 나무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순찰병이 문을 끝까지 밀어젖혔다. 움막 안으로 바람이 밀려 들어오며 눈보라가 함께 들이쳤고 그 사이로 군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몸을 더 낮추었다. 이제는 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바닥 위에 붙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것이었다. 뒤에서 순찰병이 말했다. 안에 아무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냄새가 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개가 문턱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움막 바닥을 쓸며 비쳤다. 그 빛이 우리 쪽으로, 우리가 기어가고 있는 그 좁은 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내의 손이 내 발목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더는 실수도, 소리도, 멈춤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 힘으로 몸을 아래쪽으로 밀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크게 불었다. 움막벽 위쪽에 쌓여있던 눈이 무너져 내리며 순찰병들의 시야를 가렸다. 걔도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짖는 소리가 흩어졌다. 그 짧은 혼란 단 몇 초, 우리는 그 틈을 기적처럼 사용해야 했다. 지금이야. 나는 거의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뒤에 아내에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동시에 몸을 밖으로 밀어냈다. 차갑고 축축한 눈이 우리 몸 위로 덮였고 우리는 그 속에 파묻힌 채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틈 바깥을 스치듯 지나갔다. 너무 가까웠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팠다. 순찰병이 말했다. 밖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돌아가자. 다른 병사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이런 폭풍 속에 누가 도망치겠어. 나는 그 말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통은 그들에게는 그저 보고서 한 줄에 불과할 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군화 발걸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도 천천히 약해졌다. 나는 흰 눈 속에서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고 움막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했다. 국경까지 가기엔 밤은 너무 길고 발자국을 남기면 다시 추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희망의 불씨가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여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눈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멀리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이어지는 희미한 길. 방향은 모른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가야 해. 이 눈보라가 멈추기 전에 계속 가야 해.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아무도 없는 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움막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다시 숲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눈보라는 좀처럼 약해질 기미가 없었고 온몸은 이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다. 딸을 품에 안은 내 팔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그 무게를 놓는 순간 아이의 체온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절대 손을 풀 수 없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벌벌 떨며 따라왔고 그녀의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잠시 잡아 온기를 나누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발자국을 지우기 쉬운 곳까지 가자.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 위로인지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눈은 계속 쌓이고 있었고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 발자국이 남았다. 눈보라가 세게 몰아칠 때는 흔적이 흐려졌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순찰병들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으면 이 숲은 우리를 숨겨주는 대신 가둬버릴 것이다. 그 절망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움직여야 했다. 한참을 걷던 중 아내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발이 눈 속에 깊게 박혀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딸을 품에 더 끌어안은 뒤 아내의 팔을 잡아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여보, 나 조금만 쉬면 안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가늘었고 눈물인지 눈발인지 모를 것들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나는 절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멈추면 안 돼. 이 자리에서 쉬면 몸이 바로 얼어. 나는 손으로 그녀의 볼을 감싸며 말했다. 조금만 더 가자. 저쪽에 나무가 많이 모여 있는 곳까지 가면 바람이 덜 불 거야.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켰다. 딸은 내 품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렇게 조용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몸을 움찔했을 때 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체온이 너무 내려간 것이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스쳤다. 차갑다. 너무 차갑다. 나는 아이를 품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거의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을 아내도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눈보라 속을 비틀거리며 계속 걸었다. 나무가 더 촘촘한 지역에 들어서자 바람이 조금 약해졌다.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여기가 조금은 나은 것 같아. 나는 주변을 살폈다. 눈으로 덮인 작은 웅덩이가 있었고
바닥은 경사가 완만했다. 바람이 덜 불어 발자국이 조금은 감춰질 가능성도 있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나는 아내의 손을 문질러 온기를 되살렸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총의 안전장치를 풀 때 나는 소리. 나는 즉시 몸을 낮추고 아내에게 신호를 보냈다. 엎드려. 아내는 떨리는 몸을 웅크렸고 나는 딸을 가슴에 완전히 감싸 안은 채 눈 속에 몸을 파묻었다. 나무들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숲을 스치듯 움직이고 있었다. 순찰병들이 아직 이 주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흩어져 수색하기 시작하면 나무가 우거졌더라도 우리는 금방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가락 끝까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또 잡았다. 냄새를 따라왔어.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눈보라조차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눈으로 덮인 좁은 골짜기였다. 경사가 급해 보였지만 대신 발자국을 쉽게 지울 수 있었다. 떨어지듯 내려가면 흔적을 숨길 수 있고 바람이 불어 눈이 덮이면 우리는 감춰질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위험했다. 잘못 발을 디디면 미끄러져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순찰병에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쪽 골짜기로 내려가자. 위험하지만 저기밖에 없어. 아내의 눈이 떨리며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믿어.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딸을 더 단단히 품고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덮인 그 급경사 골짜기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위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눈으로 덮인 골짜기 앞에 섰을 때 나는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경사는 상상 이상으로 가팔랐고 아래쪽은 안개와 눈보라가 섞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히거나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개짖음과 순찰병들의 고함은 우리가 고민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여기서 잡히느니 저 아래가 낫지.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용기가 나보다 더 크다고 느꼈다. 나는 딸을 한 번 더 꼭 끌어안고 두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 체온을 지키며 속삭였다.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 아내는 내 옆에 바짝 붙으며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같이 내려가.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의 온기는 비록 희미했지만 그 어떤 난로보다 더 확실한 생존의 증거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눈보라를 가르며 첫 발을 골짜기 아래로 내디뎠다. 순간 발밑에 눈이 무너졌다. 몸이 아래로 쏠리며 중심을 잃었다. 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말았고 그와 동시에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꽉 잡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눈더미 위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었다. 몸이 굴러가며 나무줄기와 부딪힐 때마다 어깨와 팔에 번갈아 통증이 번졌다. 하지만 나는 딸을 감싸 아는 자세를 절대로 풀지 않았다. 아내의 비명 같은 숨소리가 귀에 스쳤다. 여보, 나는 손을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까지 힘을 줬다. 놓지 마. 절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몸이 크게 뒤집혔다. 온 세상이 눈과 어둠으로 뒤섞여 굴러갔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나는 오직 두 가지 감각만 붙잡고 있었다. 내 품에서 여전히 따뜻한 딸의 체온, 그리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아내의 떨리는 손. 어느 순간 발밑에서 푹 하고 눈이 깊이 꺼지는 느낌과 함께 우리의 속도가 급격히 줄었다. 몸이 멈추고 나는 눈더미에 반쯤 박힌 채로 숨을 몰아쉬었다. 폐는 얼어붙을 듯 아팠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딸도 품 안에서 약하게 움찔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쓸어 확인했다. 아직 따뜻했다. 아직 살아있었다. 나는 아내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여보, 어디 있어? 눈더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내가 기어 나오듯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손등은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다. 나 괜찮아. 당신은? 나는 안도감에 눈물이 고였다. 살았어. 우리 다 살아났어.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위쪽에서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병들이 골짜기 가장자리까지 따라온 것이다.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우리 귀에 닿았고 산의 구조 때문에 음향이 울리며 더 가까운 것처럼 들렸다. 아내는 숨을 멈추며 말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쫓아오나 봐. 나는 결코 절망할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눈보라, 추격, 체온 저하, 어린 딸. 모든 상황이 이미 한계였지만 이 골짜기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그늘 같은 어둠이 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작은 개울이 얼어붙으며 만든 낮은 틈, 얼음굴처럼 보이는 자연 동굴. 완벽한 은신처는 아니지만 추격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방향을 가리켰다. 저기로 가자. 바람도 덜 불고 개 냄새도 희석될 거야.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있어. 아직 괜찮아. 우리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떨렸고 체력도 거의 바닥이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위쪽에서는 순찰병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 아래로 갔다. 비탈을 따라 내려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부디 마지막까지 우리를 버리지 말아줘. 눈보라가 또 한 번 세차게 불어닥쳤고 우리는 그 흰 폭풍 속으로 몸을 숨기듯 사라졌다. 우리는 눈더미를 헤치며 골짜기 아래에 있는 얼음굴 쪽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 소리가 약해지고 눈보라가 잠시나마 잦아들었다. 그 작은 틈새는 마치 우리를 숨겨주려는 듯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다. 낮은 돌과 얼음이 겹겹이 쌓여 조그만 공간을 만들고 있었고 사람이 몸을 웅크리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먼저 몸을 숙여 딸을 품에 안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적어도 박처럼 살을 찢는 바람은 없었다. 아내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입술이 더 파랗게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얼음굴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죽음의 길에 비하면 기적 같은 은신처였다. 나는 딸을 품에서 내려 무릎 위에 올리고 그녀의 얼굴을 내 옷깃 사이로 감싸 체온을 지켜주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버티자. 그 목소리는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약함과 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손등을 잡아 온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얼음굴 밖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군화가 눈 위를 밟는 소리. 순찰병들이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가 숨을 멈추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지만 동시에 제발 조용히 하자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극도의 침묵을 지켰다. 밖에서는 군인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조금씩 들렸다. 여기 발자국이 내려와 있다. 아래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귀 옆에서 북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얼음굴의 천장 위로 눈이 미세하게 떨어졌고 그 흔들림은 그들이 바로 위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숨을 완전히 멈추고 귀를 곤두세웠다. 개가 으르렁거리며 얼음굴 입구 근처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아래쪽을 봐.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내의 손이 내 팔을 꽉 붙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됐다. 내가 움직이면 나와 딸, 아내 모두 끝장이다. 그 순간 기적처럼 바람이 크게 불어닥쳤다. 골짜기 위쪽에서 눈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개와 군인들이 있던 방향으로 쏟아졌다. 눈사태까진 아니었지만 적어도 몇 초간 그들의 시야와 움직임을 방해하기엔 충분했다. 야, 조심해. 발 아래 눈이 무너진다. 어수선한 고함 소리가 위에서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느리게, 정말 미세하게 아내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 기회야. 움직이면 안 되지만 숨은 쉬어도 돼. 아내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었다.
걔는 여전히 근처에 있었다. 바람에 섞인 냄새가 흩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 어두운 얼음굴 안에서 나는 딸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이마는 차갑고 작은 손가락 끝은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나는 미칠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아이가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나는 급히 아내의 목도리를 풀어 딸에게 감싸며 몸으로 감싸 안았다. 아내도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에 기대며 힘을 합쳤다. 살아야 해. 우리 셋 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지만 그 속엔 꺼지지 않는 의지가 있었다. 한참이 지나도 위쪽에서 들리던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때때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군인들의 고함도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여전히 근처를 수색하고 있었다. 얼음굴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나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날까 두려워 그대로 굳어버린 듯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낮고 희미하고 인간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소리가 골짜기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울음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확실히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었다. 아내도 눈을 크게 뜨며 나에게 속삭였다. 들었어? 저건 무슨 소리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정체불명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던 어떤 위험과도 달랐다. 추위와 군인들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얼음굴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낯선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서서히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눈보라의 울음과는 다른, 개 짖음과도 다른, 인간의 것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고 텁텁한 소리, 마치 오래도록 굶주린 숨소리 같기도 하고 얼음 속에서 깨어나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다. 아내도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나의 소매를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딸은 내 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그 작은 몸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체온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아이를 더 깊게 품에 안았다. 그때 얼음굴 바로 아래쪽에서 낙엽을 밟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발걸음이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느렸다. 순찰병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건 군인의 걸음이 아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갈라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잠시 멈췄다. 눈보라가 사라지는 찰나 그 낯선 사람의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구지? 도망자? 밀수꾼? 아니면 잠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더 끔찍한 생각을 나는 즉시 털어냈다. 지금은 정체를 추측할 여유가 없었다. 중요한 건 그가 우리를 발견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아내가 입술만 움직여 속삭였다. 우릴 찾은 걸까? 나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움직이지 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쪽에서 개가 크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 순찰병들의 고함이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고함을 들은 낯선 존재는 마치 놀란 듯 갑자기 바위 뒤로 몸을 숨기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정적, 서로가 서로를 피해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살을 애는 침묵. 나는 얼음굴 벽에 등을 붙인 채 두려움과 본능 사이를 오가는 이상한 감각에 잡혀 있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 아니면 혹시 도와줄 수도 있을까? 하지만 지금 주저하는 것은 사치였다. 위에서 개가 또 짖었다. 순찰병 중 하나가 외쳤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다. 근처에 숨어 있을 수 있어. 전부 흩어져서 찾아. 나는 우리가 숨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발자국이 끊겼다는 말은 바로 곧 얼음굴이나 주변을 직접 뒤지겠다는 뜻이었다.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공포와 체념, 그리고 아주 미세한 희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얼음굴 바로 앞 바위 그림자 속에서 어둠이 움직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 움직임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허리를 굽힌 한 남자의 형체가 드러났다. 그의 얼굴은 검댕이처럼 새까맣게 얼룩져 있었고 털옷인지 낡은 천포인지 알 수 없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눈보라 때문에 눈 위에 엎드려도 거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우리 쪽을 향해 작게 손짓했다.
나오라는 신호였다. 나는 숨이 웃었다. 누구지? 왜? 우리를 부르는 거지? 아내도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남자는 곧바로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형체로 보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안전한 곳 있어. 안전? 이 눈보라 속에, 이 추격 속에 나는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치솟았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위에서는 군인들이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남자는 다시 한번 손짓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절박하게.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딸의 얼어붙은 손가락을 느끼며 결심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바로 잡힌다. 저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릴 찾는 건 그가 아니라 군인들이다.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저 사람 따라가자. 지금은 그 길밖에 없어. 아내의 눈가에는 두려움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딸을 품에 단단히 안고 아주 천천히 얼음굴 밖으로 몸을 움직였다. 남자는 재빨리 몸을 낮추며 골짜기 옆에 바위 틈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 틈은 인간의 몸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눈으로 덮여 있어 멀리서 보면 그저 바위 그림자에 불과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했다. 뒤에서는 순찰병들의 고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저 아래 누군가 움직였어. 빨리 내려가. 개 짖음도 다시 가까워졌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손짓을 했다. 빨리.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아내와 딸을 이끌고 그 좁은 바위 틈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문득 깨달았다. 이 남자는 도망자가 아니다. 그의 눈에 비친 불빛, 움직임, 주변 지형을 아는 태도. 이 남자는 이 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를 도우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명은 이 낯선 사람에게 달렸다. 바위 틈 안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눈보라가 한순간 멀어진 듯 고요가 찾아왔고 어둠은 깊고 차갑지만 바깥의 죽음 같은 바람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 남자는 우리 뒤를 확인하듯 바위 틈 입구를 눈으로 막아 흔적을 없애고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절대 소리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마치 이 골짜기의 지형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몸을 웅크리고 천천히 움직였다. 바위 틈은 생각보다 깊었다. 안으로 갈수록 좁아졌다. 다시 넓어지기를 반복했고 머리를 살짝 숙이지 않으면 돌에 부딪힐 만큼 낮았다. 나는 딸을 품에 꼭 안은 채 몸이 닿는 모든 차가운 감촉을 견뎌야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순찰병들의 고함과 개짖음을 생각하면 이 어둠은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속삭이듯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마치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붙잡아온 희망이 저 사람의 목소리 속에 숨어 있는 듯 했다. 바위 틈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갑자기 습한 냄새가 퍼졌다. 그곳은 얼음굴이 아닌 작은 지하 동굴처럼 생긴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남자는 그쪽으로 몸을 틀더니 작은 횃불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어떤 사람이죠? 그는 내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희처럼 도망쳤던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우리가 이 길에서 마주한 모든 공포와 절망, 그리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깊이가 있었다. 여기서 살고 있었나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째야. 올라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어서 이 골짜기에서 살고 있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하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횃불을 바닥에 꽂았다. 그리고 지도를 그리듯 바닥에 손가락으로 길을 그렸다. 이 골짜기 아래에는 얼어붙은 개울이 하나 있어. 그 개울 끝에 작은 바위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산 능선을 따라가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길이 나온다.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정말 가능합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어느새 깊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길을 가다 죽은 사람도 많았어. 추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혹은 군인들과 마주쳐서. 하지만 살아서 넘어간 사람도 있지.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세상이 부서져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가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외투 안쪽에서 낡은 털담요 하나를 꺼내 우리 딸에게 덮어주었다. 애부터 살려. 그 말은 마치 오래전에 그가 잃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순찰병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지금 나가야 해. 새벽 전에 능선을 넘지 못하면 눈이 다시 몰아치고 추적이 시작된다. 나는 딸을 더 꼭 안고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를 지었다. 우리 셋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골짜기 아래로 향했다. 길은 험했고 눈은 깊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진짜로 살아갈 길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뒤에서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희가 살아남은 이 밤을. 그 목소리는 바람과 섞여 멀어졌지만 우리는 그 말의 온기를 가슴에 품은 채 흰 어둠 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우리는 끝내 죽음의 골짜기를 뒤로하고 생의 국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